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원장 오동률입니다. 유통학회가 오늘 이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공동 개최를 허락해 주신 추호정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움을 오거나이즈 해주신 김익성 교수님 그리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학회의 번창과 또 심포지움이 마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오늘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통학회와 우리 연구원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이걸로 대신 마치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교수님들이나 이런 학회 회원분들이 주는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해야 되는데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에 꼭 제가 한번 기회를 또 만들 테니까요. 그때 많은 얘기 저한테 들려주시고요. 제가 많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리 김익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요.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과 대중소기업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먼저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2달 정도가 돼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윤석열 정부는 좀 딜레마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딜레마냐,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한국 경제는 뭐 눈부신 성장을 했고 세계가 모두 주목하는 성장을 했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는 요 3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산업정책이라는 걸로 집약돼서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될 성장의 목표를 예를 들어서 뭐 3%다, 5%다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또 3%, 뭐 5%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장할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거를 특정한 산업을 지정함으로써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자동차, 조선, 반도체고요. 또 이렇게 성장 산업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성장 산업을 지정을 하면 이제 자본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나서서 정책 자금을 만들고 또 금융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을 하고요. 또 토지를 관리하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다든가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을 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거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자 인력을 배출하게 하고요. 그리고 구미 그 공단에 있는 LG전자에 그 인력들이 들어가서 생산활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어도 우리 국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요. 저는 우리 국민의 헌신을 이러한 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과거에는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요새는 멕시코가 1등이고요. 지금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콜롬비아가 OECD 국가가 되면서 2등의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3등의 노동시간입니다. 다른 밑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소득이 높은 선진국가들은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대적으로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노동 현장에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우리 경제가 성장하도록 노력했다라는 방식이고요. 또 정부 정책과 우리 국민의 노력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보시는 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경제의 순환도인데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성장했는데 정부의 노력, 국민의 헌신,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저는 정부가 잡아야 할 것과 풀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잡아야 할 것은 물가와 금리를 잡아야 되고요. 뭐 이게 지금 요새 아주 뭐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만큼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때문에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원자재 가격이 늘 폭등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잡아야 할 것은 저는 G세대, 뭐 Z세대라고 그냥 발음을 하겠습니다만 Z세대, 우리의 젊은이들을 저는 이 정부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돼서 젊은이들을 많이 보수 쪽으로 이끌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뭐 그런 식의 많은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이 정부가 과연 잘 해주고 있느냐.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Z세대는 반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정부를 기대했었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세대들은 자신의 가치를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실현해 줄 것이냐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친보수 성향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Z세대의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새 정부가 잡아야 될 세 가지 중에 아주 꼭 중요한 거라 하나를 저는 Z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야 될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돈줄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건데요. 꼭 돈만이 아닌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풀어야 할 것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뭔가를 풀어내는 정책이고 돈을 많이 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 1번 풀어야 될 것 중에 손실보상은 이미 풀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꽁꽁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 온기가 들어가게끔 풀어야 된다라는 아주 절대적인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 페이지까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잡아야 할 것 세 가지, 풀어야 할 것 세 가지,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 정부가 우리는 출범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딜레마인 상황에서 또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저는 한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두 가지로 지금 임금 격차와 자산 불평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맨 밑에 아랫단에서 보시면 산업 정책에서 비롯한 양극화의 문제를 우리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양극화라는 것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특별하게 우리나라에만 지금 있는 현상은 아닌데요. 저는 근데 이게 왜 우리는 좀 특히 심해졌냐? 이 심해진 이유가 산업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정확히 제시를 했었고요. 우리 국민이 헌신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결국은 산업정책을 그렇게 썼다라는 건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해졌고요. 또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격차가 심해졌고요. 그리고 너는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게 좀 나아가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야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양극화의 문제, 산업정책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이 정부는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 잡아야 될 것, 풀어야 될 것.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중심의 제가 경제 순환을 설명할 건데요. 일단 근로자들이 노동이라는 것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재화 서비스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고요. 이거는 우리는 이미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이런 걸 촉진하는 법까지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대기업은 그걸 가지고 최종대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다시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출한 대가로 달러가 대기업 쪽으로 입금이 되면요. 대기업은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요. 또 대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납품 대금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화폐를 지급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에 의한 순환도였고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맨 동그라미로 제가 표현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0%가 넘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 이번 손실보상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왜 소상공인을 또 지원해 줘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았거나 이제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족끼리 삼겹살을 먹으러 식당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삼겹살 가게를 하고 계신 주인들이 소상공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지급하게 되면 그분들은 재화와 서비스로 뭘 우리한테 주냐? 삼겹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맛있게 이제 구워서 먹죠. 구워서 먹은 다음에 이게 소상공인들의 생산 활동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그 다음에 뭘 하냐? 바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사는 거고요. 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차라든가 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사주는 건강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SK텔레콤의 회원이 가입이 돼서 SK텔레콤의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순환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명하는 거라서 조금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될 것과 풀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산적한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걸 중소기업의 지원을 조금 더해서 해결할 거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정책적인 방식에서 맨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왼편에 그 모습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을 정했고요. 그렇다면 3%가 성장하려면 무슨 산업이냐? 80년대는 전자, 9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렇게 정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지원할래? 그럼 이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가 각각 갖고 있는 방식대로 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자, 오른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성장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총량 자체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산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복합입니다. 여러 가지가 뭉쳐서 새로운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산업을 우리가 저걸 지원해야 된다라고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냥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간 얘기인데요. 기업들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서로 뭉쳐서 융복합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 또는 시장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새로운 기업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일반 부처들이 각자 했던 방식대로 과연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먹혀 들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방향성을 한번 제시를 할 건데요. 우리는 이제 9983이라는 아주 묘한 암호 같은 숫자가 우리들한테 중소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99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9%가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는 의미에서 99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83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의 8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위상이라든가 중요성을 강조할 때 우리 중소기업은 9983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종사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요. 요거를 잠시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왜 근로자가 아니고 종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종사자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삼겹살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장인데, 우리 와이프가 와서 이제 서빙을 한다거나 뭘 했을 때 과연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돈을 주느냐, 월급을 주느냐? 안 주게 생겼죠, 제가. 당연히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그런 분들을 무급 가족 종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중소기업에
전체로 봤을 때 8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게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썼고 또 보호와 육성이라는 헌법에까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에 의해서 양적 팽창을 해서 오늘날 9983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고요. 야, 이거 진짜 많네라고 하실 텐데요. 이 99라는 숫자는 전 세계가 거의 공통된 숫자입니다. 선진국도 다 99라는 숫자가 있어서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 정책을 쓸 때 8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정책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면요. 9966 그러니까 83을 좀 낮춰야 된다. 9966이라는 뭐 66은 제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기억하기 쉽게 그냥 제시를 한 거니까요. 9966이라는 것은 83인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17%라는 건데요. 9966이라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4%로 더 늘어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야, 중소기업 정책을 오히려 어떻게 대기업 근로자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정책을 쓸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9966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9999는 이제 고정된 숫자고요. 앞에 99는. 근데 이제 뒤에 83을 우리가 9999로 오히려 한번 끌고 가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저는 Z세대를 굉장히 꼽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일관되게 Z세대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Z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원하는 파충류 샵을 열어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세대의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건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도 왜 우리의 성과급은 1등이 아니여라고 요구하는 게 요즘 Z세대의 성향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노조까지 만드는 게 Z세대의 성향이고요. 아유 나는 이것도 싫어 그냥 창업해서 살래라고 하는 게 또 Z세대의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9966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뭐 이제 9966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966으로 가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맨 가운데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요. 시계 방향으로 종사자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종사자 중에 소상공인에서 일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저만큼이고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 2만에서 4만 달러인 국가들, 우리가 지금 소득 수준이 3만 달러가 넘고 이제 4만 달러까지 거의 가고 있는데 EU 국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국가, 우리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훨씬 더 대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 바로 위에 그 국기별로 한번 보면요. 미국 물론 이 나라보다 중소기업 범위는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만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9947입니다. 오히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맨날 벤치마킹 대상, 중소기업 강국이다라고 하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독일 같은 경우가 9959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41%예요. 우리보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더 낮아요. 근데 왜 우리는 걔들이라는 표현을 좀 지나치게 그 국가를 배우려고 할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시계 방향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은 소득 수준이 향상된다라는 거,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소기업으로 창업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인데 소기업 30명이 된 겁니다. 그럼 벌써 25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소기업으로 또 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시간이 흘렀을 때 또 중기업, 종사자 200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50명에서 150명의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게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 따라서 내가 소상공인 아주 조그만한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은퇴를 했더니 그 기업이 대기업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정책이 지향해야 될 바고 거기 안에 일자리 창출이란도 들어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소상공인 5명에서
15자리가 25자리가 더해져야 30명의 규모의 소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스케일업 한다. 그래서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게 설계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9966으로 가는 방식이고요. 저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9999로도 가는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이제 뭔가 같이 고민할 거리를 제가 던진 건데요. 제가 요새 진짜 Z세대를 굉장히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의 기성세대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지만 이들이 한국 경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좀 속된 말로 연령대가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일자리를 해서 연금을 부어줘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연금이 또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원하는 파충류샵, 뭐 이분들이 원하는 창업을 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스케일 업이라는 조금 반대되는 계열으로 스케일 아웃이라는 표현이 또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혁신 창업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결국은 이걸 통해서 물론 이 친구들은 돈도 벌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만한 창업을 해서 나는 한 3일만 문 열고 나머지 3일은 내 개인 운동하면서 내 시간을 보내겠다. 너가 얼마든지 좋은 가치입니다. 근데 월급 노동자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찌찌찌 할 텐데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고민해주고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풀어야 될 것, 잡아야 할 것,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9966으로 갈 거냐, 9999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집약된 것이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좀 많이 고민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참여도 안 한 거라서 제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정과제가 이제 뭐 좀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단어별로 빈도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요. 혁신, 경쟁, 공정이라는 세 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요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뭐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혁신, 공정, 경쟁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쓸 건데 과연 대중소기업을 과거의 동반성장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의 공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 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마트에서 우리가 그 소고기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흐름도를 보여준 겁니다. 과거에는 농가로부터 여기 아랫줄에 띠를 보시면 농가로부터 소가 돼서 산지 수집상, 우시장, 도매상을 거쳐서 어쩌어쩌 해서 정육점에서 우리가 그 꽃등심 1kg인가요? 600g을 사면 69,900원, 이제 7만 원이 들어간다 가정하면 7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이마트가 위탁 영농을 통해서 저 부분을 단축시켜서 이마트에서는 45,000원의 소고기를 한 근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만 원 빼기 45,000원 하면 벌써 25,000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몹시도 좋아하는 오동류는 과연 소고기를 어디서 살까요? 정육점에서 사지 않습니다. 일단 정육점에서 사면요 우리 와이프한테 엄청 혼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이마트가 들어오면 너무도 우리는 감사하게 거기서 소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25,000원을 지금 세이브한 상태입니다. 그럼 25,000원을 갖고 뭐를 할까요? 저희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 파마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25,000원이 갑자기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파마해주면서 25,000원짜리 머리에 영양제 좀 넣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라기보다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면 미장원의 김 원장님은 정용진 이마트 회장님이 소고기를 팔므로써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미장원의 김 원장님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에서 소고기를 판다라는 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났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과연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리고 밑에도 한번 또 보시면요. 설 차례상을 차릴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러 전통시장에 가면 24만 5천 원이 들고요. 대형 유통업체를 마트를 가서 사면 35만 원이 됩니다. 거의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대형 유통업체에 가서 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요일 날 뭐 영업 시간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참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은 소비자가 하게 돼 있다. 우리가 정책으로 아무리 막아도. 그러면 소비자는 잠시만요. 예, 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자, 그러면 요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버거를 조금 오래됐죠. 버거를 출시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브랜드 버거와 경쟁하는 상대들은 버거킹,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등 큰 기업들이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노브랜드 피자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피자라는 거는 가면 즉석 피자 방식인 거죠. 내가 피자를 선택하면 그 위에 토핑이 얹어서 한 7, 8분 만에 내가 먹는 1인용 피자가 나와서 제가 패스트푸드처럼 먹게. 사실 피자를 패스트푸드화 시킨 거거든요. 이걸 고피자라는 중소기업이 그거를 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계까지 만들어서 한 시장인데, 노브랜드 피자가 이제 그렇게 그 간편 시장 뭐라 그럴까요? 패스트푸드화된 피자 시장에 진출을 한 거라서 고피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간의 문제들이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보고가 됐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피자 시장을 막아준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적합업종을 신청을 해서 노브랜드 피자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해줄 수 있는데요. 이 노브랜드 피자와 고피자가 공존하고 있는, 제가 청담동 저희 대치동을 가보니까요. 노브랜드 피자에도 젊은이들이 앉아서 너무나 많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야,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으니 노브랜드 피자를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면 과연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 이게 공생에 대한 한 가지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들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미 사양산업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싸울 게 아니고, 오히려 신규 시장에서 적합업종을 지정을 해줘서 고피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피자가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면 열심히 시장을 넓히고 할 때 오히려 거기에 중소기업 정책에 창업 정책에 들어가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피자와 경쟁하는 노피자의 창업을 유도하고 도피자의 창업을 유도하고 모피자의 창업을 유도해서 서로 막 경쟁하는 거죠. 대신 대기업 피자는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 중에 하나의 위너가 나타났을 때 그때 보호의 장막을 풀어주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게 해주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 제가 타이틀처럼 시장경제 실사 안에서 공생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한번 감히 생각해보고 이런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지점을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소비를 할 때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가 너의 소비의 기준이 됐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싼 것을 해서 소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편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더 10만 원이 비싸면도 우리는 대형 마트를, 전통시장을 가지 않고 대형 마트에서 소비하냐? 주차하기 편하거든요. 그러고서 대형마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거기서만 소비를 끝내지 않습니다. 요새는 아들은 영화 보러 가고 아빠는 서점에 가고 각자 활동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효용의 극대화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무엇이 더 컨비니언트하냐, 나한테 편의를 제공하느냐로 우리의 소비의 관점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서 좀 보는 관점의 이런 변화도 앞으로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한번 또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제가 한번 감히 던져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미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파충류 샵에 대한 사례가 좀 들어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얘기가 다른 얘기라 생략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오늘 주제랑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일반 베이커리 시장에서 요새 제주도에서 핫하다는 제주 현무암 쌀빵입니다. 이 빵의 핵심은 이 빵은 안에 찰떡처럼 식감을 변화시키는 게 요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 기존의 빵은 보통 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빵은 제가 보기에 이제 빚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게 일반 떡집에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만 떡집을 가면 늘 이런 떡을 지금도 팔고 있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빵도 이제 빚는 시대가 됐다면 떡도 굽는 시대로 가야지 상호 경쟁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한번 저의 고민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중소기업연구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만나 뵙고 좋은 의견 듣고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